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공부한 것이 우선 중과제도에 대한 논리 얘기를 이제 다 끝냈어요. 중과제도에서 오해가 될 많고 또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이 비교과서나 이런 거하고 궁금해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제 나름대로는 다 정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과제도는 현재 폐지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나온 이 개정세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규정들을 완전히 다 법문을 고쳤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세율을 중과세율을 적용 안 하겠다는 거는 삭제라고 해서 완전히 지워버렸고, 그러니까 확정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항상 연초 개정세법 할 때 찜찜한 게 뭐냐면 법령에는 조문이 그대로 60% 뭐 이렇게 페널티 규정이 살아있고 부칙이나 이런 데에서 잠깐 올해 1년 동안 뭐 취득세도 올해 연말까지만 깎아준다. 뭐 양도세도 올해 연말까지 팔면 어떻게 하는데 내년에 팔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내내 그랬거든요. 2008년부터. 그러던 것이 이번 박근혜 정부 개정입법에서는 그런 식의 두리뭉실한 말은 다 없어지고 지금 설명한 대로 다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증여,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증여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여할 때 증여세 친족공제가 작년에 언론에 나왔었죠. 올라간다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줄 때만 5천만 원 공제예요. 증여세 친족공제는 배우자 공제에서 6억. 배우자 공제 6억이면 남편이 아내한테 주나 아내가 남편한테 주나 똑같이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쌍방간에. 그 다음에 직계, 존속과 비속 이렇게 해요. 직계, 존속과 비속은 혈족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에 딸이 아버지한테 주던 아버지가 딸한테 주던 똑같이 3천만 원 공제입니다. 작년까지. 즉 상호간이에요. 상호간. 북한말로 호상간.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똑같이 공제해 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올해는 특이점이 뭐냐면 존속이 비속한테 줄 때만 5천 공제고 비속이 존속한테 줄 때는 작년과 똑같이 3천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5천 공제했다고 해서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거를 아들이 장가가면서 아버지 저 집 하나 또 사야 되니 아버지 집 가져가.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명의신탁 해놨던 집을 증여로 가져올 때 3천만 원밖에 공제 못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집을 아들한테 준다. 5천 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건 공제 5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2013년 7월 1일자로 나이가 바뀌었어요. 19세하고 20세하고 원래 20세, 만 20세였는데 작년 7월 1일자로 민법상 19세로 한 살 내려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런 경우에는 지금 1,500이었던 게 3천만 원 해주겠다. 요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데 아들이 만 19세더라. 미성년자더라. 그러면 3천만 원 공제 해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아들이 20살이더라. 그러면 성인이니까 5천만 원 공제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증여를 해줄 때도 자식 나이를 보고 해주세요. 2천만 원인데 만약에 증여세가 20%짜리더라. 그러면 400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9살짜리한테 해주지 말고 한 살 더 먹으면 20살 때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20살 기다리다가 해가 넘어갔는데 내년 세법에서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하다이네. 맨날 바뀌니까. 그러니까 내년 얘기는 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법에 보면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혼인 중인 배우자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와 자식 간에 피가 섞여 있어서 우리가 혈족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버지와 결혼한 배우자, 아버지의 배우자가 나하고 피가 섞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계모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재혼 많이 하시니까. 계모가 준다. 얼른 받아야지. 공제를 얼마나 받겠느냐. 계모가 혈족이 주니까 기타 친족이라 해서 우리가 직계 존속과 비속은 이렇게 하지만 기타 친족, 친척이지만 혈족이 아닌 사람은 얼마를 공제하냐면 500만 원밖에 안 해줍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계모가 주는데 500만 원만 공제를 하고 세금은 네가 다 내. 세금 누가 내요? 증여받는 자식이 냅니다. 그럴 때 계부나 계모가 주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다 법에다 계부, 계모 이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혼인 중인 배우자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부나 계모가 줘도 5천만 원 공제 받습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 애인이 준다. 아버지 애인이 주는데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살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데 애인이야. 왜? 가족관계 등록금 떼면 이름은 안 올라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남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혼 관계도 예전 세법에는 계부나 계모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도 요즘은 이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부나 계모도 공제를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그렇게 법 안으로 쌓아놨지만 아직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런 연인들까지는 감싸안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건 안 해줘요. 아래에서 위로는. 그리고 직계 존속과 비속의 개념도 철저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 된다고 했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직계 존속이 나를 중심으로 직계 존속이 나의 부모님은 당연히 존속이죠. 그리고 나의 할아버님, 조부모님 어떨까? 조부님의 와이프인 조모님. 조모님이 나한테 준다. 얼마 빼줘요? 기타 친족이면 500, 직계 존속이면 5,000. 10배가 왔다 갔다 지금. 4,500. 세금 한 1,000만 원 왔다 갔다 20%.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던데. 이렇게 얘기해도 신경을 안 쓰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뭐 작년에 다 버셨다. 한 1억씩 버시니까 1,000만 원 정도까지 그 세금 안 아깝다. 조부모님도 직계 존속입니다. 조부님뿐만 아니라 조모님. 왜?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가 섞여서 아버지가 나오셨을 테고 아버지가 엄마하고 피가 섞어서 나를 낳았을 테고 즉 피를 다 뽑아서 가면은 조모님도 내 피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혈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금방 되죠. 표정이 아니라는 표정인데 맞다니까요. 자, 그럼 위자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위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세요. 그럼 어머니는 외가쪽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의 아버지를 내가 뭐라고 부르죠? 좀 유식하게 위조보, 외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피가 나한테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나한테 증여해주면 5천 공제 받을까요? 그런 거.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시자가 들어가면 어때요? 내 여자다. 여자. 여자분들 입장에서 시자가 들어가면. 시조보. 피 얘기만 하면 머릿속에 시자만 들어가면 아주 그러나? 시자가 들어가니까 싫은 모양이네. 시자 들어가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시자 들어가면 상관없잖아요. 자기 남편 피억은 어쩔는지 몰라도 내 피억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 관계와 위 관계를 잘 따지는데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피를 봐라 이래. 피 보면 된다. 피를 보면은 많이 받고 피하고 상관없으면 적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위는데 이거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거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확정될 때 이렇게 나왔는데 법 시행일이 2014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법 시행일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아직은 아니다. 조금 있다가 더 3월이나 4월 달에 할 거다. 이런 뜻의 내용이 많은데 이거 2014년 1월 1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법 시행일이라고 써 있을 텐데 그냥 2014년 1월 1일 이렇게 뜯어 고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인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감면율 부분인데요. 감면은 땅 수용에 대한 감면율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토지 수용 뭐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교재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관련된 건데요. 19페이지에 그 현행, 종전이 아니라 현행. 그 다음에 20페이지인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취득에 대해서 또 현행. 즉, 종전 규정은 빼고 현행 규정만 여기다 넣은 겁니다. 작년 대비 얼마씩 줄었다. 그거에서 넣은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취득, 양도 두 개를 각각 별지로 작성해서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땅 수용될 때에 작년 같으면은 현금으로 보상받으면 몇 프로 깎아 먹었어요? 양도세가 1,000만 원을 나온다. 그런데 이게 나라가 가져가서 수용되어서 지금 세금 나온 거다. 그러면은 작년에 현금으로 받으면 얼마죠? 20%. 즉 200만 원 깎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0만 원만 깎아준답니다. 이런 식으로 한 5%씩 다 줄였어요. 세수가 모자라니까 줄일 띠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런 국가가 주는 돈에서 이렇게 세금 줄여주는 것들을 작년 대비해서 유형별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5%씩 줄였는데 바로 이거는 기간을 정해놨어요. 이 줄여놓은 건 당장 세수가 모자라니까 걷어가겠다 이런데 영원히 그렇게 줄여서 걷어가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공익사업용 토지는 내년 연말까지 양도하는 거, 개발제한구역은 뭐 하는 거 해서 요 기간까지 양도하는 것만 그렇고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것들은 다시 옛날처럼 더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좀 특이하죠. 예전 규정은 그 양도소득세 계산이 감면할 때 이렇게 돼요. 뭐 양도가액, 수용가액이 10억, 옛날 내 취득가액이 5억. 그래서 5억 차이가 났는데 필요경비 한 3억, 2억 나왔는데 2억에 대해서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했더니 1억. 그럼 1억을 내가 국가에 수용돼서 100% 감면이다. 그러면 1억 한 푼도 안 내고 농특세만 20%인 2천만 원. 뭐 이런 식의 개념인데 그렇게 나오면 지방소득세가 없어요. 제로가 돼. 본세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양도소득세가 조금이라도 남아야 그거의 10%가 지방소득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양도세 신고하면 계산하면 양도세 100만 원 나오면 고지서가 뭐 하나 더 나오잖아. 지방세 10만 원짜리가 하나 더 나온다. 10%. 그래서 항상 양도세하고 지방세가 같이 다니는데 이 위에 것이 없어져 버리면 이 지방소득세는 아예 영원이 되니까 뭘 이렇게 하질 못해. 그래서 구청, 이쪽 지방 시군구청에서 머리를 좀 쓴 거예요. 어떻게 썼냐? 일단 10억, 몇 억에서 세금이 1억이 딱 나왔다. 그러면 1억의 10%인 이게 100% 감면되는 걸 하더라도 1억의 10%인 1,000만 원을 지방소득세에다 일단 써 넣어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면을 못 받는다면 1억 원 양도세, 지방소득세 1,000만 원 이렇게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도세를 감면을 받으니까 그러면 감면 받는 것이 30%더라.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는 뭐 감면이 30%더라. 그러면 30% 거기에서 3천을 뺀 7천만 낸다는 개념이고 지금 이거는 올해부터 적용하는 건 현금 보상 10%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지방소득세 의칸에 넣어놓고 마이너스 요거는 얼마를 빼요? 100만 원만 빼준다. 그래서 900만 원 내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 양도세는 15% 깎아 먹었는데 여기 10%밖에 안 깎아줘요. 세금 더 내는 겁니다.
국고에다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취득세 영부인하로 깎아먹은 4조인가 뭐 몇 조인가 하는 그 세수를 여러분들이 살짝 모르게 살짝 걷어다가 다 뗀방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뭐 어떻게 해서 충원해야지. 그 돈이 하나씩 떨어지나? 결국 국민들한테 걷어서 내야지. 그러니까 걷어서 내려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소득세를 요번에 다 신설을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다 안 내도 됐던 지방소득세를 요번부터는 다 조금씩 더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일도 이렇게 틀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임대입니다. 이제 아까 주제 가지가 몇 가지를 가지고 했냐면 중과제도에 대한 오해와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갑시다 하는 게 제 1주제였고 또 매매사업자 비교과서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제 2주제는 세율이나 각종 공제 좀 증여세 친족공제 같은 거라든지 또 각종 그 주택의 단기항조 세율이라든지 종합소득세 세율 이런 세율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던 거에 대한 정리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임대죠. 임대. 이제 여러분들 임대주택에 대한 거. 과연 올해 어떻게 바뀌었느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선 나쁜 것부터 합시다. 우선 겁주는 것부터.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면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임대 수입의 노출이에요. 지금까지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세수도 안 잡히고 또 과세관청에서도 굳이 건드리지를 안 했고 뭐 모르쇠 전략으로 가면은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많이 취득을 해서 관리는 하고 싶고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나 이런 게 잘 나오니까 안정적이니까 그런 주택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좋은데 그거를 과세관청이 지금까지는 묵시적으로 간과하다가 2011년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다. 2011년도에 어떻게 손을 대냐? 세입자를 꼬셔야겠다. 집주인은 아무리 공갈 협박을 해도 안 하니까. 그 전에도 3주택 이상자는 1월달 사업장 현황 신고되면은 세무서에서 공문 날라가고 5월달 소득세 신고하라고 협박하고 뭐 안 하면 세무조사한다 뭐 한다 이러고 매년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국세청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보내긴 해요. 그런데 그 보내는 이유는 그 많은 집에 월세를 얼마 받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 그래서 월세를 아래 매기는데 월세를 모르니까 혐의는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어서 고지를 못하는 거예요. 숫자가 안 잡히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장사하는 사람이 다 자기가 신고를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국세청 컴퓨터에서 숫자가 딱딱 나옵니다. 근데 주택은 세입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 도입된 게 전세금과세, 월세금과세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했죠. 그래 놓고 전세금이야 일단 계산해도 얼마 안 되니까 월세를 얼마를 내는지를 잡아내야 되는데 특히 역세권이나 이런 데서 원룸주택, 도생주택 또 취직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큰 뭐 20개, 30개짜리 이런 주택들에 대한 월세 부분을 잡아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세입자를 근달한다. 세입자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너 월세계약서 좀 갖고 와. 이거예요. 월세계약서 가져오면 돈을 주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러면 다 가져왔을 거예요. 월세계약서 가져오면은 현상금 수배하듯이 그 집주인한테 세금 뜯은 거에 10%를 널 주마. 이러면 아마 업시켜서 가져왔을 거야 아마. 당신이 낸 월세계약서로 임대인한테 세금이 이만큼 과세. 요새 국세청 그런 시스템 가끔 있어요. 탈세제보 해가지고 탈세제보해서 실제로 국세청이 조사해서 과세해서 세금을 10억을 걷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그 탈세제보 한 사람한테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까다롭죠. 왜? 그렇게 탈세제보한 게 법률적으로 맞아서 고지했다? 고지 세액이 얼마를 준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세금을 걷어야 준대. 근데 그런 사람 탈세제보 고지해서 세금 걷는 경우 거의 없어요. 실적으로 숫자로 세금이 들어와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국세청에서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세입자한테 우리가 뜯을 돈을 있으면 그걸 줄여주자.
이렇게 전략을 세운 거죠. 그러면 그 세입자가 세금으로 낼 자격이 있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주는 게 없는데 그 사람이 가져오나? 지금까지 안 가져왔는데. 주는 게 없는데 그 사람이 할 일 없어서 월세 계약서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에 와서 주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깎아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게 근로소득자입니다. 월급쟁이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만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여러분들 그 임대주택 월세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누락하려면 세대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회사 다니는 사람 절대 들이지 말라고. 길거리에서 잠자는 노숙자 데려다 재우라고. 월세는 못 받더라도 세금은 안 된다. 사업소득자들은 상관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월급쟁이들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일단 1단계 대상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원천징수라고 해서 가근세를 떼니까 그 가근세를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가근세를 안 받아가고 줄여주고 완전히 안 받고 줄여줄 테니까 네가 월세 내는 그 월세계약서 좀 세무서에다 제출해. 이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1조건이 근로소득자. 그래서 2011년도 처음 도입할 때 두 번째 조건은 또 뭐냐면 무주택자. 당연히 무주택자예요. 집 있는 사람이 뭐 살겠어요. 세 번째 조건이 좀 안 좋지. 처음에 도입할 때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랬어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방금 결혼한 신혼이라든지 아니면 와이프는 어디 도망갔어도 딸려있는 아기라도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역세권 한 평짜리, 한 평은 아니고 4-5평짜리 원룸에 들어와 살 수는 없죠. 아기 데리고. 신혼부부가 투룸 이런 데 가지.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졌었어요. 2011년도. 의도는 참 좋았는데 뭐 이런 게 있어서 내 가끔씩 깎아준다고? 40%까지? 이래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대상이 안 되네. 너 결혼 안 했으니까. 쉽게 해서 결혼 안 한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총각 처녀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처녀 총각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처녀 총각이. 이 중에도 아마 처녀 총각 무지하게 많을 거야, 아마. 40대 처녀 총각도 엄청 많던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원룸, 도생 이런 주택에서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결혼 안 한 사람은 답이 없다. 근데 2011년에는 제도의 의미는 좋았는데 실효성은 없었다. 그래서 2012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싹 그 말을 바꿨어. 어떻게?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죠. 이랬는데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싹 지웠어요. 딴 얘기 아무 식으로 그냥 싹 지웠어. 그리고 그냥 무주택 세대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결혼 안 한 총각도 되고 처녀도 되고 결혼한 신혼 부부도 되고 아기 있는 사람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근로소득 금액을 그 2011년 처음 도입할 때는 3천만 원 기준이었는데 연봉이 그 다음에는 5천으로 올려놨네. 연봉 5천이면은 대한민국 월급쟁이 평균 80% 이상이랍니다. 80% 낸대요, 그게. 그러니까 연봉 5천에 결혼했던 안 했던 세대주이기만 하면 돼. 세대주이기만 하면 돼. 세대주이기만 하면 그 세 사람하고 집주인하고 계약했어야 돼요. 월세 계약서가. 그 세대주로 된 그 월급쟁이가 그 집주인한테 통장으로 돈을 써야 돼. 요즘 세상에 현금 꼭대기에 사는 주인한테 갖다 주는 사람도 없지만 집주인이 그렇게 거들어 다니는데 다 통장으로 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통장 쏘는데 건물 주인이 아닌 그 집주인의 부인한테 쏜다? 요새 젊은 애들 그렇게 안 하죠.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쏴요. 그 사람이 사업자가 있든 없든 아무 신경 안 써. 건물 주인한테 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냈든 안 냈든. 그리고 통장 이체 한 내역하고 월세 계약서하고 자기가 세대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하고만 첨부해서 세무서에 내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 오니까 지회사 경리과에다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경리과에서 취합해서 세무서에 보고가 돼요. 그러면 세무서는 컴퓨터에다 입력해요. 어디로 도망간대?
그런데 나는 세 안 줬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숫자가 잡혔을 때 세무서에서 바로 고지 안 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파악을 해놨는데 월세 소득에 대한 신고를 당신이 무신고했으니 하세요 하고 안내문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도 배째 그러면 배째죠. 그러니까 그때는 잽싸게 달려가서 그 숫자가 잘못됐다. 실제로 나는 1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거기 20만 원 받은 걸로 돼 있지 않냐. 이러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 통장으로 간 게 딱 뜨네. 그러면 그건 월세가 아니고 집 수립이다. 이게 2012년부터 그렇게 바뀌어서 벌써 2년 동안 데이터 수집이 됐는데 아직 오픈 안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 5월 달에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집 많이 가지시는 분들 가슴 덜컹덜컹하네. 그렇게 하다가 2013년에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월세 소득공제 참 좋은데 세대주만 이어야 돼. 세대주. 그런데 나하고 와이프하고 둘이 삽니다. 맞벌이로. 세대주는 나요. 그런데 집에 경제권은 다 마누라가 쥐고 있어. 그래서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 내고 월세 계약하는 것도 와이프 이름으로 다 계약해서 와이프가 알아서요. 나는 맨날 출근하면서 용돈 10,000원, 5,000원 타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아무런 거기에 경제권이 없더라. 이게 요즘 일반적인 30대 결혼한 친구들 얘기입니다. 여자들한테 꽉 잡혀 살죠. 그나마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 결혼하지 그런 조건에 오케이 안 하면 평생 장가갈 생각은 꿈도 못 꾼다고 그래요. 저는 딸만 둘이라 걱정 안 합니다. 아들 가지신 분들 걱정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들 가지신 어르신들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젊은 아가씨들은 또 신랑감이 시원찮으면 그 아버지 부동산을 딱 본답니다. 언젠간 돌아가실 거 아니야. 나보다 오래 살아? 때가 되면 가시지. 하면 상속이나 증여로 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은 총각, 그 나이 많은 총각의 나이가 연로하신 아버님, 부동산은 많은 집. 여기가 1순위지. 금방 가시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인기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한 경제권은 여자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세대주일 뿐이지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하고의 계약도 와이프 이름으로 했고 와이프 계좌에서 통장에서 월세가 또박또박 나갑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 받으려고 딱 와이프가 직장 다니니까 자기 직장에 제출했더니 세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됩니다. 카트. 그런데 속으로는 받고 싶어. 해주고 싶어. 해줘야 그 집의 월세 수입을 챙겨가지고 건물 주인한테 세금을 때릴 거 아니오. 그런데 법이 이러니 대상이 안 되니까 이거를 받지도 못하고 해주지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올해 또 바꿉니다. 세대주만 안 돼도 세대원도 돼 이제. 방금 얘기한 것도 이제 올해부터 또 해줘. 이게 지금 매년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3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연봉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그게 올해는 총급여 5천위로 점프를 하고요. 작년에요 점프했죠. 방금 얘기한 그런 지저분한 조건들 싹 없앴죠. 결혼했든 안 했든 다 되고 나이가 50이든 60이든 30이든 미성년자 다 되고 하여튼 월세만 내면.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는 뭐 이건 대한민국 원룸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고 세대주만 하였는데 요것도 올 개정 규정에는 그 다음에 월세 지출액 50%까지 깎아주는 것을 10% 또 올려서 60%. 왜? 이거 다 깎아줘도 이거 솔직히 100% 깎아줘도 임대인한테 월세에 대한 소득세 걷기 시작하면은 조족지혈입니다. 이거 각근세 몇 푼 되겠어요? 이거 싸그리 깎아줘도 복지, 근로소득자, 각근세, 서민들에 대한 뭐 과세를 안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혜택을 엄청 줍니다 하고 홍보 효과는 제일 크고 뒤에서는 세금은 엄청 걷지. 집주인들한테. 그리고 건물주인들은 할 얘기 또 없는 게 그동안 또 월세 받아서
세금 안 낸 것이 이력이 돼 있으니까 옛날 것만 안 건다리면 그냥 내줄게. 이렇게 또 약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가 참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세대원위로 바뀌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세입자하고 계약할 때 혹시 작년까지 규정해서 세대주만 대상이 되니까 나하고 월세 계약하는 걸 가족으로 해야겠다. 세대주를 빼고. 이렇게 했던 분도 이제 올해부터는 못 빠져나간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